저는 결혼 22년 차 44살 여자입니다.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고 현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둘이 맞벌이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다 보니 안 되는 건 없었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잠깐 과거로 돌아가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22살 때 남편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테이블에 음식을 놓기도 전에 넘어지게 되면서 들고 가던 음식들을 한꺼번에 손님의 얼굴에 철퍼덕하면서 쏟아 부은 적이 있었어요. 순간 식당은 침묵이 흘렀고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한 채 온몸이 음식으로 범벅이 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냈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죄송하다며 손님께 고개를 숙여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져 있었고 식당 사장님은 제가 받을 월급을 손님한테 탈탈 털어줬었어요. 사장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는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화를 냈었죠. 그날 딱 한 번의 실수로 식당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쫓겨나다시피 사장한테 내쳐져 버렸어요. 그런데 손해보상금을 받은 손님은 화가 덜 풀렸는지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날 하루 일정을 전부 다 망쳤다고 같이 온 일행과 함께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받은 돈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분명 제가 잘못을 하긴 했었지만 사장이 저와 상의도 없이 제 월급 전부를 줘버린 뒤 내쳐지기까지 했는데 그걸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벽에 밀친 남자는 더 큰 보상을 요구했었지만 끝까지 죄송하다며 남자를 뿌리치려 하자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손을 올리려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저를 압박하고 있는 남자들을 불렀고 큰 싸움이 일어나려던 찰나 경찰차가 도착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나중에 마주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의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었어요. 22년의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은 그때 당시 남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멋져 보였고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날 남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던 거였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몇 번 더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진지해졌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 가더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혀 알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듣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한마디에 카페에서 먹고 있던 음료를 뿜으면서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죠. 저보다 9살이나 많았던 남편한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10살이나 되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한 상태로 할 말을 잃어버려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고 그제서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젊은 나이에 한 여자를 만나 혼인신고까지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이혼 통보를 하면서 함께 살기 힘들 것 같다고
아이까지 떠넘기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버는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적다는 거에 압박이 계속 생기게 되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강요했었고, 떠나간 마음 붙잡아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결국 놔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에 백화점 붕괴 사고로 부모님을 한나란시에 떠나보낸 적이 있었어요. 두 분이 함께 백화점에서 일자리를 구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백화점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된 거였죠. 그때 당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고 많은 분들께서 눈물을 흘렸던 걸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부모 없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여자는 남편한테 많은 의지가 되었었지만 그 여자는 남편이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조금의 고민도 없이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부모님은 계셨지만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두 손 두 발을 들었었고 인연까지 끊어버려 혼자서 살아왔던 것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꼬였던 만남은 이혼을 하게 됨과 동시에 아이를 홀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혼자 아이를 10살 때까지 키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동네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 바르게 자라온 아이라며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말 한마디 못했었다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었습니다. 저도 잘난 인생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손길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이 이 험난한 세상에 태어나 보육원으로 바로 버려졌던 저는 그곳에서 원장님과 저를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엄마이고 아빠였어요. 이런 삶을 살아온 제가 남편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누구나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저는 아이와 만남을 가지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저처럼 엄마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적 없었던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래도 주위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와서 그런지 얼굴엔 그늘 없이 행복이 가득해 보였어요. 밝은 모습은 저에게 긍정적인 신호였고 그 아이도 저를 상당히 잘 따르는 모습에 22살밖에 안 됐던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었던 터라 서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꽃다운 나이는 금세 지나가고 40대가 되어버렸던 거죠. 젊었을 때 식당 일을 하다가 친한 언니 소개로 파출부 일을 같이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40이 넘어서도 계속 이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22살에 결혼해 파출부를 뛰며 남편과 열심히 돈 벌어 살다 보니 제 딸도 그런 노력을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공부에 전념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 끝에 제 딸이 그토록 원하던 서울법대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가 검사라고? 언제부터 만났던 거니? 그동안 우리한테 말 한마디 한 적 없었잖아. 갑자기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빠는 네가 좀 더 자리가 잡히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때 결혼 생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결혼이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 네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래도 서둘러 결혼을 하고 싶은 거니? 그러다 아이까지 가지게 되면 힘들게 달려오면서 잃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야.
아빠는 네가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굳이 결혼을 원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아빠 엄마는 네가 좀 더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두 분이 걱정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거 옆에서 봤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 또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사람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같은 학교 선배였는데 후배들 격려차 몇 번 왔었고 그때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됐던 거예요. 제가 함부로 사람을 만나거나 하진 않잖아요. 조만간 인사시켜 드릴 테니 대화 정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두 분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저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제 딸은 하루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어요. 아이는 자리가 잡힌 이후에 천천히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보단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훨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일단 제 딸과 결혼하겠다는 남자와 대화를 나눠본 뒤 다음을 생각해 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딸이 결혼 통보를 하게 된 이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남편도 걱정스러웠는지 잠까지 설쳐가면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비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약속된 날짜가 다가왔고 제 딸과 함께 저희 집에 인사온 남자와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가 생각했던 걱정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어요. 그동안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했었다는 걸 남편도 느끼고 있었는지 어느새 긴장이 풀렸었고 즐거운 식사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왜 결혼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검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차갑고 딱딱한 인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의 바른 모습과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제 딸에 대한 많은 배려와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던 걱정들을 한순간에 없애주었어요. 그렇게 좋은 만남을 가진 이후 몇 번 더 저희 집에서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처음에 불안했던 마음과 다르게 서로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둘 사이에 좋은 날들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결혼을 허락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또 다른 걱정거리로 찾아왔어요. 예비 사이의 부모가 제 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희 부부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예비 사이에게 집안 상황에 대해 물어보게 되면서 왜 제 딸을 반대하는 건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제 딸 하나만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중간에서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고 여쭤봤는데 두 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듣자마자 보경이 얼굴을 보겠다는 약속을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제가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보경이를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 만남을 거부하고 계세요. 제가 하루빨리 설득해서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이런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다치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말만 있게 될 텐데. 아, 잠시만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세요? 네, 엄마. 지금 보경이 부모님 댁에 잠깐 왔어요. 네? 지금요? 아, 저희 엄마가 잠깐 통화를 원하세요. 예비 사도는 전화를 받자마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면서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직접 얼굴 보면서 대화 나누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겠다고 하길래 그 말을 듣자마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예비 사돈댁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떳떳하지 않게 살아온 적 없었고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읽어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죠. 가진 거 없이 남편과 악착같이 벌어모아 제 딸 서울법대 졸업시키고 대출 없이 자가까지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비 사돈이 저희 집에 직접 오겠다는 말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집으로 초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바로 대답을 하자 약간 당황스러웠는지 말을 더듬거리던 예비 사돈은 돌아오는 주말에 저희 집에 오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려고 예비 사돈집을 초대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온 제가 두려운 건 없었어요. 노력했는데 아니면 그걸로 끝인 거고 더 좋은 사람 많기 때문에 현재 최선을 다하려 했던 것 뿐이었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되었고 약속된 날짜가 되고 나서 예비 사돈분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차린 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주방으로 안내하려 했는데 예비 사돈은 식사할 기분은 아니라면서 소파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즐겁게 식사나 하면서 결혼에 대해 얘기하려고 온 것 같아요. 내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직접 얼굴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고집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죠? 그런데 따님의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런 중요한 날에 설마 자리를 비운 건 아니죠? 그건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는 건 아니실 텐데요. 아, 네. 저는 그래도 좋게 대화 나누면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풀어가려고 식사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실 게 더 필요할 것 같아 마트에 잠깐 가게 됐는데 아마 금방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온 이유는 제 딸을 받아줄 수 없으니 확실하게 마음 정리 해달라는 거네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유야 엄청나게 많죠. 일단 이 집안 꼴을 좀 보세요. 여기가 사람 사는 집안입니까?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못 산 사람들만 모여 살아서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괜히 내 아들 피해볼까봐 여기 오는 것도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지 집안 아니랄까봐. 우리 집안과 결혼해서 뭔가 혜택을 받으려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꼴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부잣집 아들딸 하나 꼬셔서 인생 한번 바꿔보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
집안은 집불도 없으면서 자식 하나 있는 거 설법대 졸업시켰다고 로또에 당첨된 것 마냥 신분 상승한 줄 아는데 요즘 널린 게 사자 직업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고요. 저희 집안은 그런 흔해 빠진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 대표 정도 되는 며느리를 원한다고요. 내 아들이 검사인데 굳이 사자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얻어봤자 뭐 하겠어요? 얼마 벌어들이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쪽이 친모가 아니라면서요. 20년간 북박이 식모였다던데 완전 인생 헛살으셨네. 잘 사는 집안의 남자랑 결혼해서 식모살이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죠. 직업이 파출부라던데 그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남의 자식 설법대 만들어주면 그쪽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힘들게 키워봤자 결국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자기 부모 찾아가는 게 순리라고요. 핏줄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니까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그쪽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호락호락한 거 아니에요. 그쪽 딸이 겉으론 친엄마인 척 잘 따르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제가 지금 우리 집안과 이루어질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대충 설명해 줬는데 더 꺼내 볼까요? 대충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고요. 그쪽이 저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본인 자유지만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서로에 대해 의심한 적 없고 저는 제 딸을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쪽이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저보다 인생을 헛살았다는 건 알 수 있겠네요. 재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넓고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서 남들보다 더 여유가 넘칠 줄 알았는데 모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해결하려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결혼이야 둘만 좋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 집안도 어떤 입장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엄마, 아까랑 말이 틀리잖아요. 그래도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긍정적으로 봐주신다고 했잖아요. 오자마자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결혼 반대하려고 가는 거라고 얘기하면 네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겠니? 예, 너도 넘볼 걸 넘봐야지. 감히 예지중지 키운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완전 도둑이 따로 없구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내 아들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주위를 맴도는 거 보이면 그땐 가만 안 둬.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건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방금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저희 엄마 20년 차 북박이 식모예요. 젊은 나이에 저희 아빠 만나서 사랑 하나로 여기까지 앞만 보며 달려왔어요. 저를 위해 식모처럼 정말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오셨는데 그쪽이 우리 엄마를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어떻게 도일 선배가 당신 뱃속에서 태어나 바르게 자라왔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하네요. 저도 이런 식의 대우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선배, 미안해. 다른 건 내가 다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집안 욕하는 건 도저히 못 참아. 여기에서 우리 끝내자. 엄마,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 집안도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건데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반대하면 제가 앞으로 엄마 얼굴 볼 것 같아요? 아버지도 무슨 말 좀 해주세요.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요. 당신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안 돼?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요즘 바르게 자라온 여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세상이 험해서 예전처럼 정숙한 여자를 찾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이런 참한 며느리 걷어찰 거야? 이건 당신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뭘 이해를 해? 나는 내 아들이 고생하는 거 조금도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집안과 애가 왜 사돈지간을 맺어야 되는 건데? 당신이 말하는 그런 좋은 여자, 이 세상 천지에 깔려 있어. 우리 집안보다 훨씬 재력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낼 거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할 말 다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이구, 제가 좀 늦었습니다. 벌써 대화를 시작하셨나 봐요. 제가 좋은 거 대접해 드리려고 직접 양조장까지 다녀왔거든요. 여보, 식사 준비는 다 끝났지? 남편이 양손 가득 양조장에서 직접 사가지고 온 막걸리를 들고 들어왔는데 좀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분위기를 보더니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의 얼굴을 보던 예비 안사돈이 못 볼 걸 본 것 마냥 급하게 얼굴을 숨기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예비 사돈 어른이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그래도 인사는 제대로 하고 가라며 마지막 예의는 지키고 좋게 끝내자는 말을 하며 예비 안사돈의 몸을 돌리는 순간 남편은 양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뱉은 남편의 한마디는 저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예비 사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서러워 얼굴을 붉히고 있던 저 또한 너무 놀라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고 사상 초유의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당신이지? 내 얼굴을 똑바로 못 보고 시선을 피하는 걸 보니 당신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나이 먹어 얼굴이 약간 변하기는 했지만 옛날 모습 그대로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내 과거에 대해 얘기했었지? 저 사람이 나랑 처음 만났던 사람이야. 보경이 친모.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나랑 당신 딸 버리고 가더니 성공한 인생 살고 있었구나. 얼굴 숨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이제 그만 앞으로 나오지. 뭐? 저 사람이 우리 보경이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여자라고? 어쩐지 얼굴이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보경이랑 많이 닮아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저는 처음부터 선배랑 만날 수 없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동안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저를 버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요. 단 한 번도 제 생각은 안 했었어요? 당신 뱃속에서 10달이나 있었는데 아무 감정도 없었냐고. 조용해. 듣고 싶지 않아. 언제적 일인데 과거를 들춰서 뭐 어쩌자는 거야?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다들 나가자고. 더는 들을 필요 없어. 잠깐만요. 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버지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나도 지금 처음 듣게 된 사실이라 정말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아까부터 이 말 하고 싶었던 거 부부싸움 날까봐 안 하고 있었거든. 얘야, 우리 집안도 너랑 다를 거 없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을 배 아파 낳은 건 아니거든. 나랑 재혼한 사이고 내 아들을 그동안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웠었다.
그래서 너를 많이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정반대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솔직히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거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었다는 게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당신은 나한테 과거에 결혼은 했었지만 아이는 없다고 했었으면서 그동안 나를 속이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던 거야? 아니, 내가 숨길 생각은 없었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과거의 일을 잊고 살았던 것 뿐이야.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예비 사도는 많이 당황했는지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고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어했던 건 제 딸이었어요. 눈앞에 친모가 나타났는데 눈빛엔 증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비 사돈 어른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자 배신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는지 결혼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예비 사이를 데리고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딸을 통해 듣게 된 예비 사돈 집안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이 보경이 친모와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식이 있다는 걸 속여왔다는 걸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예비 사이와 제 딸은 아직까지 서로 만나고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은 이혼 생각을 확고하게 정한 듯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혼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제 딸의 행복을 위해 허락해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딸을 버리고 간 친모는 자기가 가진 걸 놓치고 싶지 않아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선 결혼을 허락해 준다며 본인이 꾸린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제 딸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친모라는 그 여자가 제 눈앞에서 없어지는 게 가족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들의 진지한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제 딸의 친모를 만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루빨리 이런 관계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번 주 주말에 시댁에서 가족들과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남편과 저는 시댁에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는 시모가 병원에 입원하는 걸 원하고 있었지만 시모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익숙한 곳이 아닌 낯선 환경에서 지내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동생과 이혼을 했던 동서가 할 말이 있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법적으로 남이 됐으니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동서는 시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오열을 했지만 시동생이 받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각해진 분위기는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저보다 항상 동서를 더 신경 쓰고 챙겨줬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들 문제였어요. 동서는 아들, 딸을 낳았지만
저는 딸 하나 낳아 키우고 있었거든요. 둘째도 낳을 수는 있었지만 제 딸이 태어날 때부터 눈에 장애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많은 보살핌이 필요해서 둘째 낳을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죠. 시모는 제 딸이 장애를 가지게 된 게 전부 제 탓이라고 항상 저만 보면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도 마음이 아픈데 시모까지 저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행동들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시모가 저를 무시하니 동서 또한 저를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지켜보던 남편의 불만은 결국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문제로 동서와의 차별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겠다면서 자리를 박차며 저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낸 지 어느새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시모와 동서의 얼굴은 안 보고 지냈었지만 시부와 시동생이 저희 집에 가끔 찾아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도는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안 좋은 관계가 오랜 시간 지속이 되자 시부도 걱정이 많았는지 저희 집에 잠깐 오셨을 때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서로 얼굴 안 보고 지낸 지 벌써 8년이나 됐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니? 가족끼리 등을 돌리고 산다는 게 무조건 해결 방법이 되는 건 아니란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아버지도 보셨겠지만 재수 씨 아이랑 제 딸을 너무 비교하잖아요. 앞이 완전히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아주 조금은 보인다는 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조만간 수술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어머니랑 재수 씨가 제 딸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불쾌하다고요.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차별 주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정말 힘들어 했었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제 딸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걸 이 사람 탓으로 돌렸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8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희한테 연락 한 번 했어요? 문자 한 통도 안 왔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버지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얼굴 안 보고 지내겠다는 건데 저희가 왜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는 그때의 감정들이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있고 가슴 깊이 멍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어차피 서로 좋지 않은 감정에서 얼굴 봐봤자 또다시 상처만 받고 돌아올 텐데 그럴 바엔 지금처럼 서로 얼굴 안 보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시부는 고민이 많았는지 한참 동안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런 불화가 지속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시부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했어요. 가족끼리 등 돌리고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저 또한 알고는 있었지만 8년 전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제가 먼저 다가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시모와 동서가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밀기 전까진 저희 부부는 움직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부와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했었죠. 몇 달 뒤 오게 될 설 명절날 서로 함께 모여 좋게 풀어나가길 원했던 시부의 생각을 저희 부부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원인 제공자인 시모와 동서가 움직이지 않는 한 저희가 먼저 시댁에 찾아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의 수술이 코앞이라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이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부가 돌아가시고
몇 주 뒤 제 딸은 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맹아라고 사물의 분간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서 저희 부부는 제 딸이 어느 정도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 나이대까지 기다리기로 했었어요. 담당 의사 또한 수술이 급한 건 맞지만 너무 어렸을 때 수술을 진행하는 것보단 시간을 두고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좀 더 지켜보기로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맞았을 때 제 딸의 눈 수술이 결정이 되었고 정말 다행이었던 건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이 나게 돼서 정상인들처럼 완벽하게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글씨 또한 읽어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는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시모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요. 고민 끝에 시모가 8년 만에 저에게 연락한 이유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모의 첫마디는 상당히 밝았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최근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이 좋아진다던데.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네. 이제 설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 시아버지가 언제까지 연락 안 하고 지낼 거냐며 하도 난리를 쳐서 이번에 우리 손녀 얼굴도 좀 볼 겸 한번 들렸으면 좋겠다. 가봤자 어차피 안 좋은 말만 듣게 될 텐데 상처되는 말 들을 바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 저희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에 내켜서 전화한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화내셔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전화하신 걸 텐데 가봤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서요. 아이 참, 어머님, 저 좀 바꿔주세요. 형님, 저예요. 이번에 그냥 좀 오면 안 돼요? 아버님 때문에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이 형님한테 줄 게 있나 봐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와서 받아가는 게 좋겠어요. 잠깐 얼굴 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8년간 얼굴 안 보고 지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민서 입학하지 않아요? 우리 둘째 효주도 이번 연도에 입학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겸사겸사 모이자고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설 명절 때 꼭 오세요. 저도 눈치가 있지. 아버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데 쓸데없이 입 놀리진 않는다고요. 시모와 동서는 시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해서 명절날 서로가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풀자며 시댁으로 모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은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또 다른 상황들로 인해 힘들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한 끝에 8년 만에 처음으로 설 명절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걱정이 많았었지만 시부가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걸 너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가게 된 거였지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는 말을 듣게 된다면 고민도 하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8년 만에 시댁에 발을 들인 순간 시부와 시동생은 밝은 얼굴로 저희 가족을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나온 시모와 동서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저희 부부의 얼굴보다 제 딸의 수술 결과가 더 궁금했는지 제 딸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서의 자식들은 웃고 떠들면서
거실을 활개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제 딸은 안정을 취해야 되는 몸 상태라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애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제 딸은 같이 놀고 싶었는지 사촌들과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길래 거실에서 뛰어놀고 있는 조카들을 불러 방에 있는 제 딸과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시도를 하려 했는데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 친구 가려서 사귀잖아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형님도 모르지 않을 텐데요. 어떤 애들과 만나냐에 따라 아이의 생각과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진다고요. 주변 친구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제 아이들이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으니 이해해 주세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고 바로 잡아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야? 아무리 애들이 어리다 해도 방금 한 말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면 좋겠어. 나 참, 장애인 보고 장애인이라고 한 게 무슨 잘못이에요? 장애인들이 노는 무리가 따로 있는데 정상인들과 섞이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정상인들이 왜 장애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 건데요? 방금도 보세요. 우리 애들 잘 놀고 있었는데 앞이 안 보여서 방에 들어갔으면 그냥 얌전히 있으면 되지. 귀는 또 왜 이렇게 밝아서 우리 애들 노는데 끼고 싶어가지고 불러달라고 하면 우리 애들이 같이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뭔데 우리 애들한테 오라가라 하는 건데요. 요즘 세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그래도 불편하고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직 훨씬 많다는 거 형님도 모르는 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애들 문제를 어른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통제고 아이들의 생각을 막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건데 억지로 사과시키고 놀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죠.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인이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8년 만에 보는 얼굴이면 그냥 좋게 대충 넘어가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콕 집어서 걸고 넘어져야 속이 후련하세요? 동서는 자기 자식들에게 한마디 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런 동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황해했고 저희 부부는 시댁에 오자마자 동서의 불편한 행동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대범하게 거침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내뱉는 모습에 집안 분위기를 순식간에 망쳐 놓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으면 그래도 최대한 말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동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붉어지는 시부의 얼굴을 보곤 또다시 큰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서둘러 상황을 마무리 지었고 어서 저녁이나 먹자는 말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했어요. 시모는 상 차리는 걸 도와달라고 저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동서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덜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시모는 저와 동서를 식탁에 앉히더니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너 이 시아버지 성격 뻔히 알면서 꼭 그렇게 했어야 돼? 애들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 뒷감당할 자신이 있니? 내 큰아들 입에서 2번 다시 오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입장도 상당히 안 좋아진다는 거 몰라? 아까 뭐라고 했는지 못 알아들은 건 아니잖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만큼은 불만이 있어도 서로 참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는데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을 봐봐라. 어른들 보는 앞에서 네가 큰 며느리한테 대들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겠어? 내가 조금만 늦게 상황을 반전시켰다면 너희 시아버지 입에서 상당히 거친 말들이 나왔을 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원래 식사 끝나고 주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미리 주는 거니 이거 받고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우리 손녀딸이 이번에 국제학교 입학한다면서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준비했으니까 학교 들어가는데 보태거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1억밖에 없어서 일단 그것만 준비해 준 거니까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 바로 계좌로 싸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넣어둬라. 그리고 이건 네 거다. 네 딸도 이번에 학교 입학한다면서 맹아 학교라던데 작은 며느리보다 일찍 우리 집 식구가 됐는데 애가 늦게 생겨서 어떻게도 입학식이 비슷한 날짜에 잡혔네. 쟤는 맹아 학교에 입학한다고? 그럼 그곳은 눈이 안 보이는 애들만 들어가는 곳인가 봐. 그래서 너한테 이걸 좀 준비했다. 그래도 꽤 비싼 걸로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이거 들고 다니면 될 거다. 수술을 해서 앞이 좀 보인다 해도 맹인인 건 맞는 거잖아. 시모는 동서에게 입학 선물로 1억을 건네주었고 제 딸은 맹인 스틱을 건네주었습니다. 살면서 필요한 물건은 맞지만 시모의 말들이 저에게 상당한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신체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맹인 스틱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며 돈을 줘봤자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며 돈을 써봤자 시모가 느끼는 만족감이 없을 것 같다고 제 딸과 동서 딸을 대놓고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부터가 비교를 하는데 애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동서나 시모나 다를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식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스틱을 주워 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통 맹인 스틱의 경우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펼치면 자동으로 스틱이 펴지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제일 하단 부분이 고장난 건지 펴지지 않고 꺾여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니 스틱 아랫부분이 상당히 심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자가 있는 스틱을 건네준 시모에게 불량인 것 같다고 얘기하자 돌아오는 대답이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그게 말이야. 내가 너 오기 전에 맹인인 것처럼 사용을 한번 해봤거든. 그런데 눈을 감고 걸어가다 보니 턱을 넘지 못해서 넘어졌는데 그때 휘어져 버렸지 뭐냐. 그래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준 거니까 대충 사용하면 되지 않겠어? 어차피 시력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라며.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만 있던지 쓸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버려라. 인터넷에 보니까 맹인 스틱 10,000원도 안 하더구만. 너도 몇 개 있을 거 아냐.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거 AS가 되는 제품이긴 한데 내가 그거 고쳤을 시간이 어디 있니? 그런데 눈이 보이는 건 맞는 거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면서. 그런데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지 눈에 사시가 있는 것 같더라. 아까 그 모습을 보는데 여자로 태어나 결혼 한번 못 해보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맹인들은 맹인들끼리 결혼하니?
그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맹인이 되는 거야? 맹인도 유전일지도 모르잖아. 너희 집안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니? 에휴, 너희들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 오늘은 떡국으로 대충 때울 테니까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자. 다들 바쁜데 빨리 먹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있을 순 없잖아.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어요. 시모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엄청난 상처로 가슴에 박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시댁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기분이 금세 풀려서는 시모 옆에 찰싹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제 할 일을 찾아 식사를 준비했고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제 딸이 시모가 앉을 자리에 있던 떡국과 제 것을 바꿔달라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 왜 바꿔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 딸은 계속 떡국을 바꿔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런 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떡국을 바꿔놓았고 그렇게 모두 함께 모여 8년 만에 첫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을 뚝딱 비운 시모가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배를 부여잡고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간 시모가 복통을 호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한 가족들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갑자기 일어난 돌발 상황에 많이 놀랐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시모는 본인도 잘 모르겠다면서 배가 너무 아프다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뒤 화장실에서 나온 시모는 얼굴빛이 하얗게 변해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모두들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 모두가 당황해서 시모의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고 시모는 몇 초마다 화장실을 반복해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엔 나올 힘도 없었는지 화장실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부는 그제서야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가족들 모두 멀쩡한데 시모만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좀 전에 제 딸이 꺼낸 한마디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제 딸은 가족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떡국을 바꾸라고 한 건지 되물어 보는 순간 딸이 뱉은 한마디는 가족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딸이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옆방에서 동서가 전화통화하는 대화 소리를 전부 듣고 있었다면서 동서가 아는 지인에게 설사약을 구매한 것 같았어요.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넣어도 설사를 유발할 정도로 강력한 약이었는데 그걸 한 통 전부를 제가 먹을 떡국에 부어버릴 거라고 지인과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었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눈이 잘 안 보이는 탓에 귀가 상당히 예민해서 작은 소리조차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옆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건 당연히 전부 다 들을 수 있던 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 딸은 평소 자기를 싫어하던 할머니와 바꾸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게 된 순간 시동생은 동서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액상으로 되어 있는
설사 약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고 동서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모두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피해를 받게 된 시모가 동서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거에 화가 났는지 화장실에서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시모는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렸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갈 순 있지만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건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 줄 알고는 있니?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지금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힘들게 만든 음식에 누가 설사약을 집어넣으래? 어딜 도망쳐? 당장 이리 안 와? 오늘 네가 한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바닥에 떨어진 설사약 좀 이리 가지고 와라. 거기 있는 거 얘 입에다 전부 다 털어넣어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도 느껴봐.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그냥 형님이 저희 집안 식구라는 게 너무 싫어서 걸려주려고 몰래 설사약을 넣었던 건데 어머님이 드시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아무리 내가 싫다 해도 어떻게 사람이 먹는 음식에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지금 동서가 한 행동 때문에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아? 다 필요 없고 네가 직접 느껴봐라. 이리 와서 당장 입대지 못해? 너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해봐야 하니까 두 통 다 입에 털어넣어라. 시모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약을 주워들어 비틀거리며 동서에게 걸어갔어요. 동서는 죄송하다면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동서의 얼굴을 잡아 입에 설사약을 털어 넣으려는 순간 동서는 먹기 싫다면서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이미 온몸에 힘이 많이 빠져있던 시모는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밀쳐지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넘어지는 순간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힘과 동시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 모두 움직이지 않는 시모의 모습에 놀랐고 시부가 시모의 몸을 돌렸는데 바닥에 과도가 떨어져 있었고 얼굴에서는 상당히 많은 출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라면서 정신을 잃은 시모에게 계속 말을 붙였어요. 하지만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동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상황에 온몸을 떨고 있었네요. 그렇게 가족 모두 병원으로 향한 뒤 수술실에 들어간 시모가 나오길 한참 동안 기다렸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수술실에서 나온 시모는 병실로 옮겨졌는데 의사의 한마디가 가족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겠지만 사고 당시 날카로운 모서리에 눈을 크게 다치면서 양쪽 눈이 거실 테이블 과일 접시에 올려져 있던 가도에 추가적으로 다친 상태라 회복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며 서둘러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평생 앞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시동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동서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병실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상황이 진정이 될 때까지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시동생이 난리치지 못하게 말린 뒤 동서를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시동생은
동서의 얼굴을 보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이혼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모는 이식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까지도 앞을 못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시모의 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위에 암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린 상태인 시모는 병원에 가는 걸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동서가 시댁으로 찾아와 자기가 시모를 모시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동생이 거부해서 조카들의 얼굴도 못 보고 있는 상태라 동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이미 너무 큰일이 벌어져서 시댁 식구들은 동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동서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동서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시댁 식구들의 형편이 좋은 거지 동서 집안은 그렇게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고 이번 일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 하마터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동서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모 또한 이 문제를 발생시킨 한 사람이고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동서가 그대로 보고 배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면 시모의 길은 하나밖에 없겠죠. 세상을 등지게 되실 테고 이식받을 기회조차 사라질 텐데 이미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런지 살겠다는 의욕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불행은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처리하고 싶은 동서나 본인의 삶을 한탄만 하고 있는 시모가 제가 봤을 때 둘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남편과 저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시모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본인의 삶을 남이 살아주지는 않잖아요. 남편은 제 딸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면서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시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시모와 동서에게 질렸으면 두 눈이 먼 시모의 암 소식에도 등을 돌리려 하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느끼게 되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1년차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 건강검진 때문에 잠깐 대학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별로 보고 싶진 않았지만 저를 버린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잠깐 병실문 앞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사지마비로 천장만 바라본 채 눈만 멀뚱히 뜬 상태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순간의 선택이 저희 둘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작년에 아이를 가졌을 때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했었던 시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적이 있었어요. 며느리 취급도 않던 시모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말에 먼저 찾아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이미 시모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게 되었고 이미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매번 오락가락 했었어요. 언제는 잘해줬다가 또 언제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본인 아이가 아니라면서
자기는 아이를 원한 적이 없었는데 임신했다고 매일같이 화를 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모가 저희 부부 사이를 좋게 봐주셨다면 이런 문제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뒤에서 남편한테 오해를 만드는 말들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바람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남편 입장에서는 모든 게 의심스럽게 느껴졌었나 봐요. 나중엔 외출하는 게 두려워질 정도로 저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시모가 저는 반갑지 않았어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지만 시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제 배를 빤히 바라보더니 어이없는 말을 했고 그 한마디에 화가 난 저는 그간 쌓였던 불만들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밖에서 딴 놈과 놀아나서 생긴 아이라고요?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네가 하도 다른 남자들과 붙어 노니까 혹시 몰라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열을 올리니? 보통 이런 말 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가 지금 보인 태도가 나를 더 의심하게 만든다니까. 말로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친자라곤 하지만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 네가 처음부터 나한테 의심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지만 살아온 환경은 달라지지 않거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안 써더니 예전에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너를 키웠을 때 옆에서 뭘 보고 배웠겠니?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너랑 내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으니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아 내쫓아 버리고 싶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손자일 수도 있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하도록 해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까봐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요?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적 아버지랑 이혼하고 저 먹여 살리기 위해 숙식 제공을 해준다는 말에 잠깐 들어가 일했던 과거의 일들 때문에 이러시는 거 정말 불쾌하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 술집에 있었을 때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술집 마감할 때 청소하는 일만 했었다고요. 제가 전부 다 지켜봤었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건 절대 없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그거야. 나는 못 봤으니까 네 말을 100% 신용할 수는 없지. 중요한 건 술집에서 일을 했다는 거잖아. 뒷조사하면 과거 이력까지 다 알아낼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야. 그리고 내 아들도 너를 의심하고 있다는 건 네가 그동안 보인 행실이 잘못됐다는 건데 그동안 어떻게 처신하고 다녔길래 저러는 거니? 이게 다 어머님이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든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이한테 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것처럼 계속 주입시키지 않았어요? 시모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밀어붙이는 바람에 시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신부 대기실에 있었던 저에게 찾아와 내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며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떨어뜨려 놓겠다며 뭣도 없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결혼식 날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 하나 바라보고 눈물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시모는 저희 집안의 치부를 캐내서 남편한테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처음에야 당연히 저는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시모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듣던 남편은 조금씩 심적으로 힘들었는지 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배달을 요청하려고 주소를 적은 다음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저희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건네주었는데 전달받은 직원이 제가 장을 봐놓은 카트에 테이프로 붙이려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직원이 들고 있던 메모지를 뺏었습니다. 일을 해야 될 남편이 무슨 이유 때문에 마트에 왔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제 앞에 나타난 모습에 당황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보며 마트에서 화를 냈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할 말을 잃었었고 남편한테 실망을 했지만 이미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에서 시모가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마트에서 제가 어떤 남자와 심상치 않은 관계라며 남편을 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마트에서 직원한테 꼬리치는 모습을 봤다며 사진 한 장을 남편의 핸드폰에 전송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장면을 봤을 땐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딱 봐도 물어보는 상황인데 시모는 바람 피우는 장면이라고 상상을 하게끔 추가적인 설명으로 남편을 힘들게 했어요. 시모가 억지로 만들어낸 상황들이 남편도 처음엔 믿지 않고 무시했었지만 계속되는 시모의 주입이 남편을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상상하게 만들었는지 결국 의처증이라는 정신적인 병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잡으려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집에서 외출을 하게 되는 날은 거의 없었고 남편한테 저는 가벼운 여자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해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면서 저까지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다녀간 이후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남편은 처음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좋아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면서 혼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 또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죠. 시모의 뱀 같은 혀 때문에 남편이 정신질환자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시모는 저와 이혼을 하게 만들 생각만 가지고 끊임없이 남편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 해도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아이만 데려가고 저를 내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시모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바뀌지 않는 남편은 시모가 다녀간 이후 힘들어하는 저에게 퇴근하자마자 또다시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어요. 뱃속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인데도 증오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할 수 없어?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이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서로 속 편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언제까지 이럴 건데? 당신만 병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하루를 버티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다고. 이게 사는 거야? 지방 곳곳에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CCTV를 설치해서 나를 감시하고 있잖아. 당신이 나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기 전까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만들어놨으면 이제 그만 믿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겠어? 회사에 다니는 거 다른 남자와 눈 맞을까봐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퇴사까지 강요해놓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불안하다고 집에만 있으라더니 이젠 CCTV까지 전부 다 설치해서 숨도 못 쉬게 감시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얼마나 보여줘야 믿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차라리 그만 이혼하자. 당신 어머님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혼하지 않으면 뒤에서 지속적으로 당신을 괴롭힐 거야. 앞으로 더 심하면 심했지 좋아질 수는 없을 거라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유전자 검사를 해도 내 생각엔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이미 당신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버렸고 나 또한 너무 큰 상처들로 인해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놓친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멀리 이사 가자고 했었는데 당신이 가족들과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사는 걸 원하는 거야? 당신 요즘에 나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조만간 손까지 올릴 것 같아 너무 불안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만 갈라서는 게 좋겠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인 나를 믿지 못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이제 그만 당신도 결정해줘. 내가 왜 너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너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시간이 얼마인데 그냥 너를 보내주고 끝내라는 말이 나와? 딴 남자랑 이미 살 곳까지 정해놨냐? 이렇게 급하게 정리하려는 거 보니까 다른 남자 생긴 게 확실한가 보네. 뱃속에 있는 그 남자의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하냐?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제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맞게 된 남편은 집안의 물건을 전부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서로가 살기 위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맞는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시모가 바라는 방향대로 움직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처음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가 뒤에서 주입시키는 거짓말에 믿지 않았던 남편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혼자만의 상상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까봐 각자 갈 길 가는 게 앞날을 위해서도 맞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한 거에 대해 똑같이 갚아주겠다면서 거부를 했었지만 본인도 많이 힘들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희 부부는 다음날 법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갑자기 뜬금없이 이혼이라니. 아직 몇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는데 말도 없이 이혼한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내일 법원은 절대 못 간다. 이제 와서 왜 또 그러세요? 저희는 이미 결정 지었어요.
번복할 생각 없고 이제 그만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뒤에서 이 사람한테 계속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만들게 하려고 악화시켰으면서 갑자기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저희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야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집안 자손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 보자. 솔직히 안 봐도 내 손자인 거 알고는 있는데 혹시 모르니 확실하게 하는 게 좋잖니?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유전자 검사하는 거 태아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말을 들어서 저는 그런 거 안 할 생각이에요. 어머님은 그냥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고 속 편하게 생각하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님 손자라고 해도 지금은 달라질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계속해서 저를 의심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병들게 했는지 보세요. 이미 끝났어요. 이혼할 거고 다시는 어머님 집안의 며느리로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박씨 자손인가 보네. 재우야, 이혼 그거 좀 더 미루면 안 되겠니? 출산할 때까지만 버텨봐. 엄마가 원하셨던 거고 저는 이혼을 번복할 생각 조금도 없어요. 저 사람 뱃속의 아이가 내 자식이라 해도 저는 이미 감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함께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의심을 할 텐데 정말 마지막에 누군가 하나는 잘못돼야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 전에 저는 멈추고 싶어요. 그러니 엄마도 더 이상 저희 관계에 관여하지 마세요. 시작은 엄마가 했어도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엄마 덕분에 저희 결국 이혼하네요. 잠깐만. 왜 이렇게 성급하니? 서로가 다시 좋은 감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니? 시몬은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상당히 불안해했어요. 원래의 계획은 둘이 갈라서게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자 시몬은 그래도 손자는 보고 싶었는지 이혼을 멈추길 바랐습니다. 본인이 원하던 걸 이루게 해주겠다는데 갑자기 반대를 하니 그 모습에 저는 더 화가 나더라고요. 시몬은 저를 붙잡기 위해 이번엔 반대로 남편을 설득했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와 오해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희는 이혼을 결정했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까지 하게 되었죠. 합의 이혼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좋게 마무리를 지었고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한 공간에 남아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모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이 사람과 지금 이혼 서류 제출하고 오는 길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혼했으니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집만 챙겨 나갈 거예요. 왜 이렇게 성급해? 뱃속에 있는 손자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네가 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땐 뱃속에 아이가 없었을 때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잖니. 오늘 서류 제출했어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3개월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나. 재우 너는 끝까지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저번에 솔직하게 전부 털어놨었잖아.
며느리로서 받아주기 싫어서 이혼하게 만들려고 엄마가 전부 다 거짓된 말로 꾸며낸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계속 이럴 거냐고. 이제 그만하고 서로 다시 좋은 관계로 지내거라. 그게 그렇게 어렵니? 당연히 어렵죠. 이미 저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심스럽고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밖에 돌아다닐 때도 눈깔이 돌아가는 것도 신경에 거슬릴 정도라고요. 모든 행동들이 저에게는 이 사람이 끼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예전엔 저희들을 이혼시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제가 저 사람이 의심스럽고 모든 행동들이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요. 오죽했으면 집안 곳곳에 CCTV를 전부 설치해 놨겠어요? 엄마가 시작한 거 제가 마무리 짓겠다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만하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라 해도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 그래.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가질 수 있잖아. 이거 오늘 너한테 주려고 온 거다. 그동안 내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한 것 같아 미안해서 하나 준비했으니 이거 받고 기분 풀어주면 안 되겠니? 요즘 젊은이들 슈퍼카라고 하면 환장한다면서. 이거 2억짜리 차키다. 사람 시켜서 주차장에 세워놨으니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우리 박씨 자손 품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일반 국산차 사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운전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차 꼭 타고 다녀야 한다. 어느 누가 2억짜리 슈퍼카 옆에 붙어 있을 수 있겠니? 주위에서 알아서 피하고 알아서 갈 테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꼭 이 차를 타야 된다. 그래야 뱃속에 있는 우리 손자를 지킬 수 있는 거야. 시애미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아, 이럴 거면 애초부터 잘하던가. 우리 집안 아이 임신했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해요? 이 차 주면 이 남자 저 남자 막 꼬시고 다니겠다. 니까짓게 2억짜리 슈퍼카가 가당키나 하냐? 너희 집안 수준을 생각해. 장모한테 배운 게 꼬리 치는 건데 슈퍼카 타고 다니면 꼬리가 나만 나겠어? 당장 키 내놔. 남편은 시모가 제 손에 쥐어준 차키를 빼서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밖으로 나가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데 시모가 남편을 말리기 위해 뒤쫓아갔고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밖에서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거실 창문 밖의 상황을 살펴보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갔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던 차에서 시모가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미 심각하게 파손이 되어버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슈퍼카 안에 타고 있던 남편을 외쳐 부르면서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심각하게 충돌해서 그런지 양쪽 문짝이 틀어져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 경비원분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해준 덕분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출혈도 심했던 남편을 무사히 꺼낼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오랜 시간 수술을 하고 병실로 옮겨졌지만 남편은 심각한 사지마비였어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었죠.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한테는 고가의 스포츠카가 몇 대 정도 있었기 때문에 운전하는 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사고가 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서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차에 심각한 이상이 있었던 걸 확인하게 되었다며 당시 사고 영상을 보여줬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천천히 밖으로 나가던 남편의 차가 갑자기 급출발을 하더니 엄청난 속도로 아파트 벽과 충돌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게 됐는데 그 차는 시모가 중고차 매장에서 구입한 차량이었어요. 문제는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침수 차량이었고 물에 잠겨 있게 되면서 전자계기판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게 된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시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차주의 변심으로 처분하게 된 차량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경찰분들은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던 침수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 매장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차를 운전하게 됐다면 저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모는 이 모든 게 자기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오열을 하면서 땅을 쳤지만 이미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시모의 이기적이고 생각 없는 행동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고 남편과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몰래 병실 밖에서 남편의 모습을 봤는데 1년 전과 다른 건 전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네요. 시모는 아들 손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아들을 병간호하면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벌을 받고 있는 중이죠. 저희 엄마의 건강검진이 끝나서 사지마비가 된 전 남편의 모습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병원 밖 벤치에 앉아있는 시모를 발견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만약 다시 과거로 돌아가 저희 부부 사이를 시모가 축복해 줬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테고 시모는 태어난 아들 손자를 품에 안아볼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의사 말로는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기적을 바라보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인 본인이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눈을 깜빡이는 걸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네요. 이런 가정을 만든 시모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의 행복을 빼앗아 버렸으니 그 고충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아들과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불행이 아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